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에너지 정유학 담당하는 전유진입니다. 오늘은 자료를 발간한 지 좀 되긴 했는데 요즘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우실 테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자료로 오늘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태양광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 에너지가 된 상황인 것 같고요. 누구보다도 유럽이 그걸 좀 가장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의 발전 구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리 봤을 때 발전원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23% 정도 됩니다. 유럽 평균으로는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고 일부 국가들은 그걸 좀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 별로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이쪽 그림에서 다른 지역들과 비교 그리고 이제 가스를 생산하는 것과 갖고 있는 것 대비로 발전 의존도를 보시면 유럽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중동이랑 북미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발전 비중이 굉장히 높긴 합니다. 다만 이 지역들은 가스 생산 비중도 그 정도로 높고요. 또 갖고 있는 매장량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스를 생산하는 게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갖고 있는 것도 2%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스 발전에 대한 비중을 20% 정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이렇게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수입 국가별로 나누어 보시면 특히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연히 지금 같은 지정학 갈등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유럽의 에너지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고요. 이런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유럽 입장에서는 가스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할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제 그래서 유럽이 석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유럽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는 걸 좀 정책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유럽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당초에 계획했었던 태양광이나 풍력의 발전 비중은 40%였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20%였었으니까 10년 동안 20%를 더 늘리겠다라는 걸로 보셨으면 되는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5월 달에 이걸 40%가 아니라 45%로 조금 더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전 비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늘려가겠다라는 걸 좀 더 확인시켜준 부분인 것 같고요. 유럽 하면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이미 많이 하는 국가들이란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 사실 맞긴 합니다.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이 그림에서 풍력과 태양광으로 좀 나누어서 비교해 보시면 풍력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대부분 국가들이 다 그렇고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아무래도 해안가에 위치한 나라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바람 이점을 좀 많이 누릴 수 있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정성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아시아나 미국 대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자연유산이나 고대 문화유적에 대한 보호의식이 좀 높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도시 한가운데에다가 유틸리티로 태양광 패널을 까는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어떤 승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25번 그림에서 유럽 전체 국가들 그리고 이제 미국 단일 태양광 설치 수요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까지 사실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유럽 태양광 시장이 얼마나 작았냐라는 걸 좀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요. 문화유산 중요하긴 하죠.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어떤 정책적으로도 좀 규제를 풀어주고 조금 더 푸시를 해가면서 이 시장의 크기를 확 올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유럽의 에너지 대란에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놓고 있는데 미국한테도 이게 더 이상 남일이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의 전력비를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평균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유럽이랑 비교하면 별로 안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전력비 인상이 연간 한 1, 2% 정도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미국의 전력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발전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스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미국의 가스 가격이 올라온 거에 대한 배경을 이 그림 29번에서 좀 찾아보면 유럽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산 물량이 유럽으로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 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좀 가까운 미국한테서 가스 수입을 늘렸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미국 안에서 가스가 좀 타이트해지면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전력비도 같이 올라간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가스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르거나 아니면 가스 발전소에 트러블이 생기면 이 석탄 발전, 그러니까 가장 기저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을 올리면서 잉여 전력을 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그림 30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 9년을 기점으로 해서 석탄 발전소를 굉장히 빠르게 폐쇄시켰습니다. 오히려 유럽보다 좀 더 가팔랐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잉여 전력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좀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전력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 안에서 전력비가 올라가고 있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최근에 블랙아웃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림 33번에서 보시면 2017년 이후부터 이제 미국의 블랙아웃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주요 이유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연재해나 이상기후 현상 때문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만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상대적으로 기후변화가 온화한 봄이나 가을에도 블랙아웃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발전량이 타이트하기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추정이 되는 거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단기의 발전량을 좀 늘려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뭘 늘릴 거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석탄은 어쨌든 탄소 감축이라는 아젠다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중장기적으로 그 입지가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대안책이 되기에는 공기가 너무 길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셨을 때 지난 10년 동안 진행됐던 글로벌 원전들의 평균 건설 기간은 한 1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주 짧게는 4년 정도가 걸렸던 적도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에 눈높이를 맞추기는 좀 어려운 게 아래 그림 34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3년 동안 진행됐던 글로벌 원전 프로젝트들의 대부분이 계획했던 것만큼 다 이제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4년 만에 완공을 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봐야 할 거고요. 통상 이제 건설 기간이 7년에서 10년 정도라는 걸 감안하면 원전을 지금 짓기 시작해도 우리가 2030년까지는 사실 이런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원전이 어떤 단기적인 대안책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이 신재생 에너지 한 주축으로 그 입지를 계속 늘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풍력도 리드 타임이 좀 길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림 35번에서 보셨을 때 해상풍력 기준이고요. 이 발전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좀 짜보면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단계를 빼고 뒤에서 이 건설하는 단계만 놓고 보시면 2년에서 아주 길게는 4년 정도가 걸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여기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프로세스별로 좀 나누어 보시면 터빈을 인도받는 데만 미니멈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꽤 오래 걸리고요. 아무래도 부품 수가 많다 보니 터빈을 인도받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풍력의 이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이드나 타워 같은 애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물류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물류비가 고점에서 한 30%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대비로는 여전히 3배 정도가 비싼 상황이고요. 아직 물류 차질이 완전 정상화가 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풍력을 설치하는 입장에서도 이 물류 비용이 여전히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이 쿠킹하는 단계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뭐 PPA 계약도 맺어야 되고요. 정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자금 조달도 해야 될 테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끝나고 실제로 이제 패널을 설치하는 기간만 아까 풍력처럼 놓고 비교해 보면 유틸리티 기준으로 대략 1년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틸리티 사이즈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뭐 레지덴셜이나 커머셜 쪽으로 이제 짓게 되면 사실 뭐 3개월에서 조금 더 길면 뭐 6개월 정도면 충분히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급한 이 단기의 발전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블룸버그에서도 이 태양광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좀 빠르게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이제 글로벌 시장이 한 200기가가 좀 넘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당초에 이제 300기가와트 시장이 되는 시기는 2029년 정도로 봤었습니다. 이 시기를 이제 확 당겨서 2024년 정도로 앞당겼고요. 당초에 29년에 봤었던 300기가는 이제 400기가와트로 확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 정도 더 올라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태양광 시장이 이제 글로벌리 큐가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수 있습니다. 이 큐가 늘어난다는 것보다 조금 더 고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예전이랑 다르게 이제 가격을 좀 확실히 올릴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요. 하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태양광이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깔아야만 하는 필수 에너지가 됐다라는 점. 또 하나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전통 에너지원들의 발전 비용이 올라왔다라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40번에서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주요 에너지원들의 발전 비용은 다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특히 태양광이 좀 많이 빠졌고요. 근데 이 와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석탄이랑 가스 발전은 14년, 15년 대비 오히려 좀 올라왔다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작년부터 가스랑 석탄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주요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제 탄소가 배출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비용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간접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 토탈 비용이 같이 올라오는 효과가 생긴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 그림 41번에서 보시면 사실 지난 10년 동안은 폴리실리콘이 빠지든 말든 모듈 가격은 항상 하방 압력만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이유를 좀 고민해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폴리실리콘이랑 웨이퍼 같은 경우는 사실 B2B 비즈니스에 가까웠는데 모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B2C 비즈니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설치 비용이 올라가면서 최종 수요가 훼손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듈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에 대한 협상력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광이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필수 에너지가 됐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은 어느 정도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이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전통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올라오면 이 태양광의 밸류체인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와도 모듈 가격은 계속 빠졌었습니다. 근데 2021년 8월을 기점으로 폴리가 오히려 주춤한데 모듈 가격은 조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 시기를 아래 그림에서 보시면 가스와 석탄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작년 하반기 때 1차 에너지 대란을 겪었던 시기와 굉장히 겹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통 에너지원들의 발전 비용이 올라오면 태양광 밸류체인의 가격도 올릴 만한 룸이 생긴다라는 걸 이미 좀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유가랑 천연가스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가와 천연가스의 디커플링이 조금 눈에 띄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조금 각각 다르게 반영이 되고 있을 거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란 핵합의에 대한 타결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에 대한 이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유가가 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 둔화를 우리가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비축량을 80%로 채워야 하는데 지금 60% 언저리에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이제 두세 달 동안 이걸 20%로 좀 더 채워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가동률을 조금 더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물량이 더 줄었으니까 미국에서 조금 더 사와야 할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LNG 액화하는 설비나 터미널 같은 경우는 이미 풀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수출 여력이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조정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좀 유지되거나 동절기에 들어가면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천연가스 강세가 지속이 되면 태양광에 대한 발전 비용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글로벌리 어쨌든 이 태양광 시장이 QP가 다 늘어난다는 건 굉장히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미국과 유럽의 분위기는 살짝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아래 그림 두 개에서 보시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이미 중국이 완연하게 장악을 하고 있고요. 웨이퍼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모듈 기준으로 보시면 중국이 한 70% 정도가 될 텐데 중국이 아닌 나라들이 태양광 패널을 깔려면 이 중국산에 대한 수입을 일부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이 미국의 모듈 수입 비중을 국가별로 좀 나눠보시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비중이 거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순수하게 중국산에 대한 비중이 5%도 채 안 됩니다. 물론 뭐 베트남 같은 이런 동남아시아의 물량의 거의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중국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이나 뭐 북미나 말레이시아 이렇게 아예 중국이 아닌 나라들의 비중이 그래도 유럽보다 상당 부분 높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두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먼저 보시면 그리고 51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의 태양광 수요는 굉장히 빠르게 계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생산 설비는 거의 플랫합니다. 올라와도 아주 더디게 올라오고요. 이유는 유럽 안에는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요. 땅값도 비싸고요. 전력비도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장이 신규로 들어오기엔 굉장히 좋은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태양광 시장에 대한 수요와 이 생산 설비와 이 갭만큼은 당연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유럽은 여기 적혀 있듯이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갈등에서 좀 자유로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중국산에 계속 의존을 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유럽 시장을 바라보면 규모가 커지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업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플레이어들 입장에서 유럽 시장을 보면
내가 Q를 늘릴 건지 아니면 P를 방어할 건지 둘 중에 선택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 중국산 비중을 미국도 많이 갖고 오긴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던 2017년부터 이제 중국산에 대한 비중이 확연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사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도 이 미중 관계가 개선되기보다는 조금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에 대한 수입 제한 기조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좀 더 강화될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안에서도 이제 수요가 계속 올라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생산 설비가 아주 조금씩 올라오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내년이 되면 뭐 하나솔루션이랑 퍼스트솔라가 증설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유럽처럼 미국 역시 이 여기만큼의 괴리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산이 사실상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걸 감안하면 비중국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신나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Q도 늘리고 내가 P도 조금 더 수월하게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럽보다 미국이 훨씬 더 위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지난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IRA 법안이. 그 법안의 이제 내용을 태양광과 관련된 걸 좀 주요 골자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ITC를 연장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MPC를 도입하는 것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C는 태양광을 이제 설치하는 업체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텍스 크레딧을 받는 거고요. MP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안에 설비를 갖고 있어서 생산하는 물량에 대해서 크레딧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56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솔직히 정부의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수요를 이끌어갔던 주요 역할을 했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ITC가 점점 그 세율이 줄어들면서 24년 이후부터는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10년이 더 연장됐고요. 세율 자체도 30%로 확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수요 자체가 조금 더 오랫동안 세게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마련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다시 미국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끔 유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태양광에 대한 것도 그 기조가 동일하고요. 그런 거에 일환으로 이 MPC라는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보시면 뭐 폴리부터 해서 웨이퍼, 셀, 모듈 전 밸류체인에 대해서 다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조금 마이너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백시트에 대해서도 크레딧을 주는 걸로 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의 설비를 갖고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텐데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미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하나솔루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금 모듈 공장을 갖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 때 이 모듈 공장이 조금 더 증설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최대 주주로 이제 들고 있는 REC 실리콘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폴리실리콘도 직접 만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코 도입하는 미국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신규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도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4년, 25년 정도가 되면 하나솔루션은 이 글로벌 업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 내 전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IRA 법안, 그중에서도 MPC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는 업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앞으로 QP가 다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밸류체인에 있는 글로벌 업체들은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누가 더 좋고 덜 좋고는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별로 조금 나누어 볼 때 유럽보다는 미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훨씬 더 큰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더 좋을 것 같고 미국 시장이 그리고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정책적인 모멘텀이 좀 더 생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설비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미국에 대한 이 노출도가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는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로직에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이 누릴 수 있는 수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밸류체인 중에서는 국내 업체들 중에서 하나솔루션을 가장 좋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